한국은 중국의 속국에 불과한 약소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지켜주고 있죠. 지금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짓말에 누구를 속으라고 세뇌 교육을 하는 건지 참.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조차 없으니 당장 이곳에서 떠나세요.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 있는 대형 강당. 여기 한중국 연구원이 한국의 핵무장은 어차피 중국 기술자들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기에 그것은 곧 중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 독일 국방부 소속 연구교수가 중국 연구원의 발표를 중단시키더니 이내 그를 강의실에서 내쫓고 맙니다. 대체 이 강의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의 군사무기 생산 제조업체를 다니고 있는 쇼티트라고 합니다. 항공우주공학 전공을 살려 상당히 높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군사무기 제조업체에 취업에 성공했던 저는 이제는 3년 차로 팀의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는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저희 기업의 무기 수출률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군사무기 학술회에 참석하기를 권유했고 팀의 리더였던 저는 당연하게도 대표로서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선진국의 힘과 군사무기 파급력을 익히 알고 있었던 저였지만 실제 회의를 주관하던 독일 국방 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보니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률이나 그 영향력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했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영향력 있는 나라에게 핵무장 승인까지 해준다면 한국은 곧 독일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전쟁 억제력을 가지게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저희 기업의 군사무기 수출률 하락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는 핵무장의 공식화 승인만 없을 뿐 이미 국가 자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제 성장력과 무기 기술력을 가진 대단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한국에 숨겨져 있던 엄청난 진실은 회의를 주관하던 독일 국방연구교수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우리는 현재 진정한 국방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이곳의 대부분 근로자분들은 군사무기 관련 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영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이렇게나 단기간에 퀀텀 점프에 가까운 국방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하지 못했겠죠. 실제로 현재 한국은 20년 전 미국의 국방 억제력에 놓여 있던 그저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최단 기간의 최고 선진국 국가 대열에 합류한 나라이고 이러한 기술과 경제의 발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국방 기술로도 흘러가게 되었죠. 지금 전 세계의 전쟁 억제력 기준은 아마도 미국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으로 지금 여기 계신 군사무기 관련 근무자분들이 있으신 거겠죠. 하지만 미래에는 어쩌면 독일의 군사무기 기업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의 기술 도움을 받거나 직접 한국의 영토로 연구 공장이나 생산 공장을 옮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통계는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률에서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치의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한국은 전 세계 나라 중 가장 높은 군사무기 수출 증가율을 보인 국가이고 이것은 독일보다 높은 수치이죠. 더군다나 그들의 기술력이 더욱 놀라운 것은 꼼꼼한 조립 기술과 애즈 처리로 단순한 군사무기 수출이 아닌 여러 나라들과의 두터운 신뢰를 장기적으로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아닌 국방 정세에 민감한 유럽권의 나라들조차 지금 한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에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독일의 국방 영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아마 약화시켰다는 말보다는 힘의 균형이 균등화되고 있다는 말이 더 맞겠죠.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은 동맹국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은 더는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 더 높은 경험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나 전 세계 신뢰도가 독일보다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의 핵무장 승인 단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핵무장과 관련된 논의가 아닌 한국이 여러 나라들의 올바른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독일 다음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높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의 군사무기 기술력 차이는 절대적 수치 차이로 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군사무기 수출률의 지표에서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즉 우리는 앞으로 전쟁 억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선진국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군사무기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며 기대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독일 국방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의 핵무장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나 세계 국방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것은 매우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기업만 하더라도 한국의 탱크나 전투기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순이익이 많이 낮아졌고, 이는 곧 한국의 국방 경제력 그 자체의 엄청난 성장력을 의미하기도 했거든요. 또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미 독일의 군사무기 기업, 내부적으로 한국 군사무기 대기업들과의 기술관계 회의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이는 곧 한국이 독일보다 더 효율성 있는 군사무기 기업 경쟁력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가 한국의 놀라운 영향력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분위기를 보이던 그때, 뜬금없이 한 중국 기술자가 한국 핵무장과 관련된 실체를 직접 발표하고 싶다며 막무가내로 강단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는 굉장히 불만 있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기에 곧바로 경호원들이 그를 저지했지만, 독일 국방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며 그의 발언을 승인하셨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화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기술로 개발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스승과 다름없는 중국 정부나 기업의 기술 전수를 받고 있었고,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배움을 받아 경제성장 국가로 도약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한국의 핵무장이 오로지 한국의 기술 영향력으로만 이루어낸 일이라니, 그것 자체부터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꽤 밀도 있는 핵탄두 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는 국가이고, 자연스럽게 지금 한국의 핵무장 관련 기업들도 전부 중국 연구원이나 기술자들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의 군사무기 기업들은 한국의 지형적 요충지를 알아차리고, 군사무기 관련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중국인 연구자들을 무료로 파견을 보냈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5년 내에 한국의 핵무장이 승인된다면 그 핵탄두 개발 기술 자체가 중국 기술자들의 기술력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의 핵 사용 주권이 중국 국방부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한국은 핵무장을 해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그러한 기술마저 없을 텐데, 중국은 이미 수십 개의 실전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기술도 실제 탄두를 조립하고 생성해내는 과정을 통해 더욱 섬세한 기술력의 한계에 도달했죠. 하지만 지금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탱크 판매 대기업이나 전투기 조립 관련 기업들도 대부분 중요 직책에 중국인 기술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교수님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의 핵무장은 곧 중국 기술자들의 기술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니 세계 국방 경제의 기준은 중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독일의 군사무기 기업에 근무하면서 중국의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파견을 나가 있다는 소식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저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주장이었고, 실제로 제 옆에 있던 다른 기업의 근로자분들 또한 저게 무슨 미친 소리냐며 허탈한 웃음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은 그 중국인 기술자분은 현재 핵탄두를 세밀하게 조립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기술자들은 오직 중국인들 뿐이라며 계속해서 한국의 핵무장 승인 자체가 불필요한 과정이라는 의견을 주장했죠.
그러나 그것을 조용히 보고 있던 독일 국방 교수님께서는 이내 충격적인 반박을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목에 힘줄까지 세우며 발언을 이어나가던 중국인 남성의 무선 마이크를 직접 뺏으시더니 그의 옆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반박을 이어나가셨는데요. 미국이 왜 동아시아 핵무장 주권을 한국에게 줬는지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단편적인 상황을 통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세계 경제나 국방 경제의 중심이 마치 중국인 것처럼 굳게 믿고 있는 당신의 태도는 완벽하게 선동당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국의 핵탄두 개발 기술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핵탄두 불량률에 관한 내용은 고려하지 않은 겁니까?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국방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 전쟁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군사무기,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일종의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깊은 의미가 깔려 있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과 대등하거나 특정 부분에서는 그 이상의 군사무기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기술자들의 개입이 있었다면 지금의 한국 핵무장 승인이 가능했을까요? 미국과 중국은 매우 민감한 각국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독일 국방부의 정보망에 이러한 정보가 접수되지 않았을 리 없다는 말입니다. 즉 당신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그저 중국이 한국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는 말이죠. 또한 지금 한국은 핵탄두를 실체화하지 않았을 뿐 그들의 핵무장 관련 기술력은 이미 3년 전부터 완성 단계였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앞으로 10년 정도가 세계 국방 경제의 새로운 기준이 나타나게 될 중요한 시기인데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과 관련된 기초부터 개발해 나간다면 상당히 늦어지게 되죠. 당연하게도 한국은 이미 3년 전부터 핵무장과 관련된 최종 단계에 도달해 있던 상태였고 몇몇 군사무기 수출 과정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이러한 의견을 비밀리에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권 국가들에게 핵무장 관련 기술의 단계를 알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높은 국방 신뢰를 얻어냈다는 말이죠. 한국이 단순히 탱크나 전투기를 많이 판매한다고 지금의 국방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는 오직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힘의 균형을 부수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전혀 새로운 나라가 상상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의 핵탄두 불량률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핵탄두를 다수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현재 대부분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 지하 창고에 보관되고 있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중국은 핵탄두를 개발하고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무려 50%에 달하는 불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발표한 자료가 아닌 독일 국방부가 3년 전에 통계를 가지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즉 중국의 핵탄두 개발 기술이나 핵무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탱크나 무기 수출에 관련해서도 높은 불량률을 보이지 않나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는 국방 경쟁력에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고 영토의 크기가 클 뿐 다른 나라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대상조차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방금 당신이 주장했던 중국의 기술자들이 한국에 있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않네요. 중국이 한국보다 더 수준이 높은 핵탄두 기술 개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한국으로 오지 않고 당신들의 불량률을 보완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되니까 말이죠. 특히나 호시탐탐 한국의 경제 결과물이나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이나 생활 방식까지 원래 중국의 것이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당신들의 태도는 지금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히나 핵무장처럼 예민한 국방 사안은 더더욱 신뢰가 있고 자신들의 행동이 투명한 국가 가져야 되는 게 맞죠. 한국의 핵무장 현실화가 본격화된다면 자연스럽게 당신들, 즉 중국의 국방 경쟁력은 굉장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 유엔이 노리고 있는 전쟁 억제력이죠.
당신들은 한국의 단독 핵무장 기술력과 독일의 압박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거리낌 없이 피해를 주는 중국은 지금 한국의 핵무장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경제나 국가 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요? 제가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바로 최근에 한국 핵무장과 관련된 주제에서 오직 중국인들만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계속해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다. 중국이 있기에 한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로 은근슬쩍 한국이 당신들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현재 중국의 주제를 모르는 안쓰러운 행동에 가깝죠. 아마도 한국의 핵무장이 시작된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수준도 더더욱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수만 파악하더라도 현재 전 세계의 트렌드가 어떤 국가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주장했듯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많은 군사무기 기업들은 직접 한국의 기술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 위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고 부족한 땅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한국의 군사무기 기술자들을 간절하게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미래의 주도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죠. 교수님의 반박에 중국인 기술자분은 상당히 당황한 듯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강단에서 내려가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 기술자분의 발언은 그저 아무런 근거 없는 폄하 발언에 불과했고 그것들 듣고 있는 학술회의 인원들은 대부분 군사무기 지식이 매우 뛰어난 연구원이나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조차도 독일 교수님의 발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설득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놀라운 영향력이었고 그것은 곧 중국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군사무기 기술자분이 자신이 직접 중국과 한국을 출장 때문에 둘 다 경험해봤는데 그 두 나라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중국이 한국에게 밀려 국가 경제나 국방 순위에서 하락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미래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해봤고 그것은 저에게 엄청난 경험이기도 했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중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면 중국이 선진국이라며 여행을 오라는 글들이 매우 많지만 군사무기 출장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한 중국은 처참할 정도로 더러운 나라였죠. 그들의 길거리나 도시는 대도시와 번화가조차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고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바로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길거리 도보를 화장실처럼 이용했고 이러한 모습은 외국인인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절대 선진국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 군사무기의 출장 때문에 잠깐 입사하게 된 중국의 군사무기 기업은 더더욱 그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를 찾아와 독일의 군사무기 기술이나 설계도를 자신들에게 팔지 않겠냐며 암묵적인 비리 거래를 제안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중국인들이 얼마나 비열한 국가의 국민들인지 알 수 있었죠. 물론 저 하나에게 그치는 경험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중국을 동시에 방문한 다른 동기들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것을 보면 중국인들의 습성은 타고난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더욱 이상했던 것은 바로 제가 다음 출장지인 한국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을 하자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끝까지 헐뜯으며 중국의 속국이 한국이라는 동일한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중국보다 수준이 낮은 나라다. 한국의 군사무기 기업을 가봐야 도착하는 즉시 물리적 압박을 받아 독일의 모든 군사무기 기술을 털어놔야 할 것이라는 황당한 말로 한국으로 가려는 저를 막아서더군요. 처음에는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중국인들이 왜 한국에게 국가적인 열등감을 보이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단순히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주제를 벗어나 저는 그들이 왜 한국에게 열등감을 보이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살기 좋은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 대부분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철저히 시민의식을 지키며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중국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길거리에서 음식 도난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의 소지품을 훔쳐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을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량한 한국인들은 제가 물건을 떨어뜨리자 뒤에서 주워 아무런 말 없이 그것을 건네주는 단계의 최종 선진국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때 한국이 독일보다 살기 좋은 국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의 진짜 비밀은 제가 한국의 군사무기 기업에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최근 20년 사이 성장한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군사무기 기술력 최고 단계에 올라 있었고, 이미 그때부터 그들은 약 한 달의 기간으로 핵탄두의 본체와 탄두를 완성할 수 있는 생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죠. 즉 저보다 앞서 발표한 중국 기술자분의 말이 그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폄하 발언이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에게 무기를 구매하는 유럽권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독일과도 거래하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기술 보증에서 매우 민감한 국가들인데, 그들 대부분은 현재 한국과 무기 수출 완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동아시아 지역의 핵무장 그리고 전쟁 억제력을 가지는 나라가 한국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중국은 중국인들의 생활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가난한 후진국인데 왜 자꾸 한국에게 열등감을 보이며 이러한 학술회의가 있을 때마다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핵탄두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규제가 없는 단계이지만 이러한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지 않나요? 한국의 탱크, 그리고 전투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군사무기이면서도 여러 나라들의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군사무기가 단 한 개라도 있을까요? 군사무기 연구원인 저조차도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중국의 처참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기술자들이 한국 기업에 근무하여 기술 전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별다른 설명을 할 필요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억지의 주장에 불과하고 단순히 한국의 핵무장 현실화가 두려워 그 주권을 거짓으로 가지기 위한 중국 정부의 술수일지도 모르죠. 저는 방금 발언을 진행한 중국인 기술자분 개인의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중국의 선동작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중국은 조만간 한국의 군사보호를 받으며 말 그대로 한국의 속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의 주장과 다르게 현실은 매우 차갑다는 말이죠. 지역 동맹국들의 한국의 핵무장은 그 자체만으로 든든함을 제공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마 중국은 국가 경쟁력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한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놀라운 모습을 마주할 수 있겠네요. 한국과 중국을 둘 다 경험한 연구원 분의 발언에 중국 남성은 상상치도 못한 현실을 마주한 것 같은 반응이었고 그는 결국 몸을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학술회를 주관하시던 독일 국방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을 벗어난 전 세계 국가, 신뢰도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이러한 한국의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군사무기 기술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소 폐쇄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군사체계를 유지하던 미국과 유엔이었지만 신흥 강국 한국의 등장으로 인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금 저희와 같은 무기 기술자들은 더 높은 기술력과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아마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화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세계 국방의 기준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대만보다 인당 GDP가 낮아? 그럼 대만이 일본보다 인당 GDP 높아? 높기는 한데 더 잘 사는 건 한국 같기는 해. 대만에 있는 카페에서 정치 얘기를 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GDP 얘기를 하면서 놀라고 있는데요. 한국이 대만보다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만 GDP가 더 높은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양아오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광고 홍보학이고 나중에는 마케팅으로 취직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요즘은 공부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대만은 지금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거의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1등인 후보는 친미 후보고 이에 대항하는 후보는 친중 후보예요. 대만 사람들이요. 당연히 친미 후보를 지지하죠. 대만이 몇십 년 동안 중국에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 말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겠죠. 홍콩 보세요.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결국 변하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대만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이 가장 부러워요. 일본은 자주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나라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고요. 중국은 정치 관련해서는 할 말도 없고요. 북한은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나마 한국이 대만에 견줄 정도로 민주적인 정치 제도가 돋보이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민주적 선거 과정을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종종 한국 선거 제도의 강점과 독특한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후보들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는 나라가 된 대만을 보면 속이 상해요. 저는 급속한 근대화와 격동의 정치 역사를 가진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탄탄한 민주적 틀을 구축했는지에 대해 항상 매료되어 왔습니다. 군부 정치에서 벗어나려고 애쓴 한국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이 부러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벗어난 것도 부럽고요. 활기찬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한국의 여정에 대해 처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평화적인 시위와 강력한 시민 참여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지가 어떻게 정치, 지형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한국 선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높은 수준의 국민 참여와 투명한 선거 과정이었어요. 저는 선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기사를 읽으며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투표의 보안과 기밀을 보장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부러운 건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한국만을 위한 후보를 골라낼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선거는 거의 이게 대만의 선거인지 중국과 미국의 선거인지 감이 안 올 정도로 무섭고 절망적이니까요. 심지어 저도 모르겠어요. 전쟁은 싫지만 중국의 편을 안 들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중국이 대만 사람들한테 하는 꼴을 보면 또 친중 후보를 지지하기도 싫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겠죠. 최근에는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요. 대만의 록 밴드 중에 메이데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어쨌든 대만 총통 선거를 며칠 앞두고 중국이 이들에게 친중 메시지를 말하라고 했대요. 대만은 중국의 나라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한 거죠. 이제 대만은 무슨 말도 못하는 곳이 되었어요. 2016년에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의 쯔위한테도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쯔위는 그래서 결국 본인이 자랑스러운 중화민국의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야 했고요. 아마 메이데이도 중국을 지지하지 않으면 꽤나 고통스러워지겠죠. 대만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고 싶은 노래도 못하게 하는 나라인데 진지하게 다른 나라로 가야 할까요? 저는 종종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을 모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선거가 민의를 진정으로 반영하며 젊은이들이 한국처럼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제가 공부를 계속하고 세계 정치를 지켜보면서 한국의 사례는 여전히 희망의 등불이자 열망하는 모델입니다. 나중에 공부를 해야 한다면 한국에서 하고 싶어요. 미국은 큰 나라지만 바보들이 너무 많고 한국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한국의 여러 면모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좋아한 것 같긴 해요. 한식도 좋아했거든요. 사실 체구가 작고 마른 저에게 대만 음식들이 조금 짜고 기름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대만에 오게 되면 꼭 콜레스테롤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마라탕 먹고 밀크티 먹고 곱창국수 같은 기름진 음식들을 자주 먹으니까요. 그런데 한식은 정말 속이 편안했어요.
한식 세계로의 여행은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 같이 한식 먹어볼래 하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라면이었는데요. 라면을 먹고 나서부터는 파전, 그 이후에는 김치찌개였어요. 매운맛 톡 쏘는 맛, 아삭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김치는 순식간에 제 입맛을 사로잡았죠. 이 간단한 채소 발효 요리가 어떻게 조리 방법에 따라 맛과 식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놀라웠어요. 가끔 김치 게임도 했어요. 김치 게임 아세요? 구글에 김치를 쳐보는 거예요. 왠지 없을 것 같은 김치를 쳐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포도김치 같은 거요. 그리고 있으면 벌칙을 받는 게임인데요. 포도김치 없을 것 같으시죠? 있어요. 진짜 별별 김치가 다 있어요. 샤인머스켓 김치도 봤어요. 하지만 음식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문화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음식을 통해 종종 표현되는 애정과 애착의 개념인 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을 음미할 때면 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애들은 사람을 앞에 두고 자기 혼자 음식 먹는 걸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쁜 짓 하는 것 같대요. 저는 그냥 배불러서 안 먹으려고 하는 건데도. 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 꼭 자기들이 눈치를 보면서 한 입 먹을래 물어봐요. 귀여운 애들이죠. 정치적인 모습인 건지 성향인 건지 모르겠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아 게임을 봐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페어플레이를 잘하는 것 같아요. 2020년에 도쿄 올림픽에서 혹시 경기를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날따라 왜 그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TV에서 나오고 있었나 봐요. 한국 남자 선수가 이기기만 하면 동메달을 따는 거였는데요. 상대는 심지어 일본 선수도 아니었거든요. 7초 정도만 더 버티면 되는 게임인데 심판들이 절대 휘슬을 안 불더라고요. 일부러 한국인 메달을 못 따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일본 애들은 꼭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 거짓말이나 음침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한국인 맨날 그걸 견디고 있고요. 결국 동메달을 가져가긴 했지만 한국 애들 괜히 안 안쓰러웠어요. 물론 중국 대표팀으로 나가야 하는 대만 사람이 한국을 안쓰러워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요.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보여준 페어플레이 정신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항상 열렬한 스포츠 팬으로서 올림픽을 열렬히 응원해왔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보다 선수들의 행동에 더 집중했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 대표팀이 패배에 대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한국 선수들은 우아함과 품위를 유지하며 상대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국의 스포츠 정신이요. 말도 못하죠. 쇼트트랙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저는 쇼트트랙이 손도 같이 쓰는 경기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거 볼 때마다 중국이랑 대만이 같이 묶이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중국 스케이터 중 한 명이 뭔가 이상해 보이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쟁이나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아니라 뭔가 달랐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묘한 차이가 있었지만 다른 스케이터들의 리듬을 방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쇼트트랙은 빠르고 격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접촉이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계속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접촉이나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수를 방해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적이고 계산된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좌절감과 함께 스포츠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은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기술 전략 속도가 핵심입니다.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스포츠입니다. 저딴 식으로 경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스포츠 선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어요. 물론 저는 아직 대학생이라서 제 직업도 결정되지 않은 사람인데요. 요즘은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기왕 이민을 갈 거라면 같은 아시아권으로 가고 싶은데 중국은 절대 안 가죠. 중국에서 살 거라면 대만에서 계속 사는 게 낫겠죠. 일본은 잘 모르겠어요.
무너져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정치와 역사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갈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전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도 있거든요. 비록 6개월이었지만요, 작년에 교환학생을 갔다 왔었어요. 제가 이민을 고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입 때문인데요. 사실 2022년 총생산 GDP와 1인당 GDP를 대만이 한국을 이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경제적 역설이 있어요. 일단 TSMC가 혼자 너무 높은 수익을 차지하고요. 이 때문에 대만 GDP가 너무 한 기업에 의존하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근무자와 중소기업 근무자의 수입 차이가 너무 커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한국도 월급 차이가 크다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하면 다들 입 다물어요. 대만 중소기업 근무자의 월급은 100여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대만 경제는 특히 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발전이 반드시 일반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반도체와 전자 분야의 글로벌 강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 상승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좌절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대만의 경제기적 농업사회에서 기술에 능숙한 국가로 빠르게 변모하는 과정을 목격하며 자랐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월급을 보면 그 번영이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환멸감을 불러일으켜 일부 유능한 인재들이 해외로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재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구조 노동법, 글로벌 경제역학 등의 요인과 연관된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대학을 안 나오고 성인이 아르바이트만 해도 200만 원을 번다면서요. 부러워요. 그리고 제가 또 한국을 고민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좀 대만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게요. 폭력이 없어도 법을 잘 지켜요.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 때 보면 한국이랑 대만이 가장 마스크를 지키라는 이야기를 잘 들은 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나라들 무단횡단 엄청 잘하는 거 아세요? 무단횡단 안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대만에서는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무단횡단한 사람을 욕하잖아요. 유럽 국가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차가 잘 피했어야지 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같죠?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한국이랑 대만은 무단횡단도 잘 안 하고 폭력이 없어도 법을 잘 지켜요. 중국은 일단 법을 잘 안 지키는데 또 법을 안 지키면 경찰이 몽둥이로 때리잖아요. 요즘 시대에 경찰이 몽둥이를 드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규칙과 사회적 규범을 꼼꼼하게 준수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보행자. 심지어 텅 빈 도로에서도 성실하게 신호를 지키는 보행자의 모습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에 대한 존중은 교통규칙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는 환경적 책임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법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집단적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법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과 화합에 기여하는 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질서 정연한 대중교통 깨끗한 거리, 도시의 전반적인 안전과 보안에 대한 인식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폐쇄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단일 민족이잖아요. 아직 이민을 많이 가는 나라도 아니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진짜 친절해요. 외부인에 대한 한국인의 개방성과 호기심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폐쇄적일 거라는 선입견이 깨졌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강한 국가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수용과 포용에 대한 깊은 역량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근함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제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인간관계의 힘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너그러움을 엿볼 수 있는 순간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깊은 감동을 준 사례 중 하나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아저씨들이 아르바이트생 주로 어린 학생에게 베푸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관대함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숙소 근처에 있는 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한 아저씨가 2+1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후 그가 한 행동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3가지 상품을 모두 자신이 가져가는 대신 카운터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공짜 상품을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일회성 제스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일이 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다른 아저씨들이 젊은 노동자들에게 여분의 물건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이었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엿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보면 이 나라가 왜 발전했는지 아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 진짜 정신이 대박이에요. 자기들은 경쟁 심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쟁 심리가 미쳤어요. 학업 환경, 비즈니스 환경, 심지어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인들 사이에서 탁월함을 향한 추진력과 결단력이 일관되게 드러났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의 강렬한 집중력과 헌신을 직접 목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위기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였고, 이는 뿌리 깊은 경쟁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쟁심은 학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혁신과 우수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국 기업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단순히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경쟁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우수성 추구는 한국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의 선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요, 이 사람들 쉬는 것도 경쟁처럼 해요. 멍 때리기 대회라고 아세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멍 때리면 되지, 멍 때리는 것조차 대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발상이 너무 한국인스럽잖아요. 하지만 단순히 승리를 위한 경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경쟁의 원동력이 노력과 인내, 끊임없는 개선을 추구하는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차선책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마음가짐을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한국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외국인이 한국 학교 수업에 참관을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자기가 생각한 거와 많이 다르다고 절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교육 전문가 피터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교육 전문가인 피터입니다. 이번에 느낀 점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영국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한국 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정말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학교를 방문하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독특한 교육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에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거리를 달리면서 고층 빌딩과 번화한 쇼핑지구 사이에 끝없이 늘어선 학원 교습소 학습관을 보았습니다. 고속도로에는 과외 서비스와 시험 준비, 프로그램을 알리는 광고판과 광고가 즐비한 것도 대단했죠. 교육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은 시내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였어요. 하루 종일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정문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쯤 도착했죠. 대부분은 수학, 과학, 영어 및 기타 과목을 몇 시간 더 공부하기 위해 곧장 학원으로 향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영석이라는 학생은 정규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을 합쳐 하루에 최소 10시간을 공부에 투자한다고 말했어요. 10시간이라니 하루에 6시간의 학교 수업도 겨우 견디는 저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어요.
학업 성취를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열 문화의 일부였죠. 부모와 교사 사회 전체가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특히 수학, 과학,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최고의 성적을 받고 수능과 같은 중요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한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목표였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몇몇 대학을 방문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합격하려면 전교 1등은 기본이고 수능에서 1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명문대 입학하는 학생은 전체 응시자 중에서 4%에 불과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죠. 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인생과 커리어가 좌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며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도 당연했죠. 한국의 전형적인 고등학교 수업을 참관하고 나니 눈이 번쩍 뜨었어요. 학생들은 단정하게 일렬로 앉아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안 꼼꼼하게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잡담도 딴짓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학업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참관한 역사, 수학, 과학 수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방대한 내용을 다루었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도 압박감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은 수학, 영어, 과학과 같은 주요 과목을 더 많이 가르치기 위해 학원으로 불리는 자율학습 학원으로 향했지요. 일부는 자정이 넘도록 학원에 다니다가 집에 가서 더 공부한 후 잠자리에 들기도 했어요. 이들은 학업 성취를 위해 사회생활과 취미를 희생하면서 매일 매년 이런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집중력과 추진력을 직접 보고 나니 한국 학생들이 PISA와 같은 국제시험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헌신에 감탄하든 지나치다고 생각하든 한국의 교육열이 전통적인 학업 성취도 측정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시험 문화는 높은 청소년 자살률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어린 시절 내내 끊임없는 공부로 인해 얼마나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아이로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학업 성취도와 결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정부 지도자들이 왜 더 많은 균형을 추구하려 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육에서 창의성을 키우고 부담감을 낮추며 성취뿐 아니라 행복을 위한 여지를 더 많이 허용하기를 원했어요. 이러한 노력은 고국에서의 제 교육 경험을 되돌아볼 때 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국 학생들은 한국보다 많은 정보를 암기하지 않고 공부 시간도 훨씬 짧아요. 하지만 한국이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영국 학생들만큼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지는 못합니다.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춘 중간 지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압박이 심한 교육 문화에서 보는 시간이 끝나가는 지금. 저는 여전히 그 핵심 질문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독특한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나라의 교육열에 대해 더 많은 공감과 통찰력, 감탄과 함께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안고 돌아갈 예정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시는 모든 교육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서 오세요. 한국의 치열한 교육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모험의 다음 편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한국 학생들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지배하는 빡빡한 일정, 경쟁의 압박, 끊임없는 공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학생들이 지칠 줄 모르고 집중하는 실제 학업 내용과 기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수학, 과학, 기술, 영어 교육이 매우 강조되고 있어요. 학생과 학부모는 이러한 과목이 명문대에 합격하고 나중에 고소득 직업을 얻기 위한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죠. 저는 고등학교 수학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다루는 고급 자료에 깜짝 놀랐답니다. 저는 그 나이에 기초대수학과 기하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이미 미적분 선형 대수학 통계학에 빠져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방정식 정리 문제집을 엄청난 속도로 훑어주셨고 학생들은 아주 자세하게 필기하면서 따라갔어요.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 수업에서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실험, 장비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가설을 세우고 복잡한 절차를 설계하고 정량적 관찰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마치 작은 대학 연구실 같았어요. 기술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도 코딩과 로봇 공학 수업을 통해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많은 학생들이 전체 소프트웨어와 AI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었죠. 웹 및 앱 개발 기술은 향후 직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영어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학교를 다니는 내내 영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에 완전히 몰입하는 수업을 듣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나 방학 중에 영어를 더욱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 별도의 영어 학원에 다니기도 하죠. 이렇게 학업의 기본에 집중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니 한국 학생들이 PISA나 TIMS와 같은 국제평가에서 꾸준히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탄탄한 기초가 큰 영향을 미치는 수학, 과학기술 등의 핵심 과목에서 한국 학생들의 커리큘럼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었답니다. 동시에 체육, 예술, 사회과학과 같은 일부 핵심 과목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학교는 기술 산업 직업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STM 분야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불균형적인 커리큘럼은 높은 학업 기대치와 함께 학생들의 정신건강, 창의성, 삶의 질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저는 이 문제를 더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학, 과학 및 기타 학업, 우선순위 상위 영역에서 학생들의 뛰어난 성취에 경외심을 느꼈죠. 때때로 부담감 때문에 불안해 보이기도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고급 자료를 마스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영국에서 보낸 제 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제게 몇 가지 어려운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정도의 학업적 엄격함을 위해 어린 시절의 균형과 자유를 희생할 가치가 있을까요? 일념으로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첨단 기술 직업을 위해 학생들을 더 잘 준비시키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한국의 교육 중심 문화에 몸담고 있는 동안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문적 우수성을 직접 관찰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기도 했죠. 한국의 치열한 교육 문화를 발견한 저희 모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챕터에서는 학생들이 끈질기게 집중하는 엄격한 학원 내용, 특히 고급 STM과 영어 능력에 대해 살펴봤어요. 긴 공부 시간과 경쟁의 압박은 수학, 과학, 언어, 숙달에 있어서는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오긴 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공부의 정점, 즉 중요한 대학 입학시험인 CSAT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 이 표준화된 시험은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한 번의 시험 성적이 여러분의 미래 전체를 좌우하게 되기도 하죠.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에요. 수능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기업들은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간판을 내걸고 주식시장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늦게 개장했으며 수험생들이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듣기 영역에서는 비행기가 착륙한 상태였어요. 정말 전국적인 행사였죠. 중요한 날 저는 수십만 명의 수험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시험장에 조용히 입실했어요. 학생들은 깔끔한 교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고 개인 책상에 간격을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은 부정행위 소란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칙을 지키며 시험장을 순찰했어요. CSAT는 약 7시간 동안 수학, 언어, 역사, 과학 및 기타 평가로 구성된 고난도 시험입니다. 학생들은 수많은 내용과 공식을 암기해야 하고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날 밤 학원이나 자습실에서 밤새 벼락치기를 하는 학생들도 많았죠. 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었어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스카이 대학과 같은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높은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취업 전망, 사회적 지위, 소득 수준 등 인생 전체가 결정되었죠. 수능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초조하게 자신의 점수를 기다립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큰 자랑거리가 되고 신문이 사진이 실리기도 한답니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심한 수치심을 느끼며 다음 해에 재도전하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죠. 안타깝게도 몇몇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정기적인 시험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사람으로서 한 번의 시험에 자신의 모든 가치와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압박은 학업적 성공을 한 인간의 전반적인 장점과 가치와 동일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학생들의 절제력, 인내심, 정신적 강인함에 감탄하기도 했어요. 수능은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능은 수년간의 혹독한 준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었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장대한 시험이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감탄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수험생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수능이 인생과 커리어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시험에 나오는 숫자가 한 사람의 잠재력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할까요? 이러한 의문은 교육열이 극에 달한 대한민국을 보며 감탄하면서도 계속 남아 있었죠. 한국의 대학 입시 압박을 목격하는 시간도 곧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감정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았어요. 학생들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험 성적에만 집착하는 교육과 균형 잡힌 인간 육성이라는 중요한 목표 사이에서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러한 성찰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의 독특한 교육 문화에 대한 저의 모험을 공유하는 자리에 다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삶을 좌우하는 빡빡한 스케줄, 엄격한 학업, 압박감 넘치는 시험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이 초경쟁 교육 열풍의 뿌리를 더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유교적 문화유산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노력, 규율, 학업 성취를 중시하는 풍토와 관련이 깊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근면, 순종, 스승과 같은 권위자에 대한 존경과 같은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과 학교에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녀에게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죠. 부모는 충분한 정신력과 연습만 있으면 누구나 학업적으로 뛰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노력과 의지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강도 높은 공부 습관으로 이어지죠. 타고난 재능이나 지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타고난 능력보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성공하는 것은 도덕적 미덕이자 의무로 여겨지고 있죠. 유교적 사고는 또한 질서와 수능, 사회적 위계와 역할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장려하고 있었어요. 교육에서 매우 권위주의적인 교육 방법으로 이어지며 교사는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자로서 학생들이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도전하거나 비판적인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대신 좋은 학생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순종적이죠. 그룹을 거스르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동시에 창의성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직된 수능이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죠. 일부 신참 교사들은 창의적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보다 열린 토론과 논의를 장려했어요. 하지만 하향식 교육과 한결같은 방법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법학, 의학, 공학 등 전통적인 학문적 진로를 따르도록 계속 압력을 가했죠. 사회적 기준과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육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유교 문화의 힘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더욱 분명해졌어요. 근면과 노력, 자기 수양에 대한 깊은 존경심은 극단적인 공부 습관과 극도로 경쟁적인 시험 준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수능을 중시하고 창의성을 점점 더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서 긴장의 징후 또한 보았습니다.
다음 장과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역학관계와 한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한국의 교육 열풍을 이끄는 역사적, 철학적 뿌리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얻기도 했답니다. 한국의 치열한 교육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제 모험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끊임없는 교육 열풍을 설명하는 빡빡한 스케줄 엄격한 학업, 고난도 시험 문화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번 마지막 장에서는 제가 관찰한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 전통적인 교육 접근법의 일부 측면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심지어 해롭다는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완벽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과 일과 삶의 균형 부족은 높은 청소년 자살률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또한 비판적 사고보다 암기 위주의 교육은 창의성과 혁신을 막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혁을 시행하고 직업 프로그램 예술 음악 교육 스포츠 활동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학급 규모를 줄이고 수업 시간을 약간 단축하고 수업량을 가볍게 하고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은 학생들이 더 많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은 학원에서 통금 시간을 앞당기기도 했어요.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죠. 학부모들은 이러한 개혁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고압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자랐고 그것이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녀의 행복을 걱정하고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도 합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진정한 문화적 변화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기반이 너무 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업 성취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재정의하려는 개방성 또한 커지고 있어요. 더 균형 잡히고 창의적이며 즐거운 학습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마무리되면서 저는 곳곳에서 모순을 발견했어요. 엄격하지만 지지적인 부모님 시험 점수는 뛰어나지만 놀라울 정도로 불행한 학생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도와 정신건강의 위기. 이번 여행을 통해 교육은 1차원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뛰어남은 머리는 물론 정신까지 키워야 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수능을 덜 요구하고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에 대해 겸허하게 생각하며 한국 학생들의 근성과 압박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귀국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이 더 많은 자유 즉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색다른 꿈을 좇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소중한 어린 시절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도 함께 말이죠.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최고 수준의 성취를 지속하는 동시에 젊은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개인으로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